그럼 지금부터 오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된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기자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알고 계시듯이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 1.50%에서 1.75%로 인상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키로 했습니다. 배경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통화정책 방향 결정 회의 이후의 대외 여건을 보면 세계 경제는 대체로 양호한 성장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국별로 보면 먼저 미국은 고용과 소비가 호조를 이어가면서 견실한 성장세를 나타내었습니다. 유로 지역과 일본은 각각 자동차 관련 규제, 자연재해 등에 주로 기인하여 3, 4분기 성장이 일시 둔화되었습니다. 신흥국에서는 중국이 투자 둔화의 영향으로 3, 4분기 성장률이 6%대 중반으로 소폭 낮아졌으나 아세안 국가들은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제금융시장을 보면 선진국에서는 기업 실적 둔화 우려로 주가와 금리가 하락하는 등 가격 변수가 높은 변동성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러나 신흥국에서는 증권 투자 자금이 재유입되고 통화 가치가 상승하는 등 금융시장 불안이 다소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실물 경제는 설비와 건설 투자가 조정을 받고 있지만 소비가 완만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수출도 양호한 흐름을 보이면서 잠재 성장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성장 경로에 있어 불확실성이 높기는 하지만 최근과 같은 성장 흐름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농산물 및 석유류 가격의 오름폭이 확대되면서 10월 상승률이 물가 목표 수준인 2%를 나타내었습니다. 그러나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율은 지난 7월 이후 1% 내외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앞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당분간 목표 수준 내외를 나타내다가 다소 낮아져 1%대 중후반에서 등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1% 내외에 머물러 있는 근원 인플레이션율은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금융시장에서는 지난달 크게 확대되었던 주요 가격 변수의 변동성이 11월 들어 다소 줄어들었습니다. 주가는 주요국 주가 움직임에 영향받아 10월 중 상당폭 하락하였다가 이달 들어 반등하였으며 장기 시장금리는 하락하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주가 및 달러와 가치 움직임에 영향받아 등락을 거듭하였는데 지난번 금통위 회의 이후로 보면 소폭 하락하였습니다. 가계대출은 10월 중 증가 규모가 큰 폭 확대되었으며 소득에 비해 여전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7월 이후 서울 등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크게 상승하였던 주택가격은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 대책의 영향으로 10월 이후 오름세가 둔화되었습니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우리 경제가 잠재 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장세를 나타내고 물가 상승률도 물가 안정 목표에 가까운 수준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되는 점, 그리고 기준금리가 현 수준에서 계속 유지될 경우 금융 불균형 확대로 금융 안정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번에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인상되었으나 통화정책 기조는 아직 완화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 통화정책 방향과 관련하여서는 경기 및 물가 등 거시경제 상황과 금융안정 상황을 함께 고려하면서 완화 정도의 추가 조정 여부를 판단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번 기준금리 인상의 효과 그리고 대외 불확실성 요인의 변화가 성장 및 물가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가계부채의 증가세 추이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기로 한 금통위의 결정에 대해서는 조동철 위원과 신인석 위원이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지금부터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때에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연합뉴스 김수현 기자인데요. 전 세 가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내년 경기를 볼 때 좀 올해보다 좀 어둡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좀 금통위에서도 지금 2명 정도 동결 의견이 나온 거 보면 금통위 내에서도 이번 인상이 바람직했는가 하는 이론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어떤 경기 하강 국면에서 금리 인상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는지 그 평가에 대한 의견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미국 금리 인상인데요. 최근에 파월 의장이 그 중립금리 바로 밑 발언 등을 포함해서 내년 미국 금리 인상 속도가 좀 늦춰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는데 한은에서도 좀 그렇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하고 마지막으로는 의결문 문구에 관련된 건데요. 그 작년에 금리를 올리신 다음에 의결문에서는 그 완화 정도의 추가 조정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겠다라고 밝히셨는데 이번에는 신중히라는 문구가 안 들어갔더라고요. 그 배경이 뭔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이번에 일단 금리 인상을 하게 된 것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잠재 성장률 수준의 성장세가 이어지고 물가가 목표 수준으로 근접해 갈 것으로 예상된다면 통화 정책의 완화 정도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것을 그 사이에 저들이 연초부터 금통위에서 일관되게 그런 스탠스를 밝혀왔는데 바로 그 차원에서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김 기자는 지적하신 대로 그 내년 경기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신데 지금 이제 하강 국면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상 하강 국면이라고 하는 경기 판단 그 용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아무래도 하강 국면의 여부의 판단은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내년에 물론 여러 가지 불확실 요인 또 어려운 요인이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내년 경제를 한번 예상을 해보면 글로벌 어떤 경기가 물론 둔화되는 국면에 있지만은 어떤 교육 시장이 크게 위축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전망이 또 일반적이고 또 정부에서 어떤 적극적으로 재정 정책을 통해서 좀 경기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는 점 이런 걸 감안해 보면 우리 한 2%대 중후반대의 성장세는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페드의 금리 인상인데 물론 지난 며칠 전에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의 그 중립 금리 관련 발언이 좀 다비시하게 해석되면서 미 연준의 내년도 금리 인상 횟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가 커진 것이 사실입니다. 반면에 사실상 그 발언 내용의 앞뒤를 잘 또 해석을 해보면 그렇게 확대 해석을 좀 경계하는 그런 시각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12월 중순에 있을 FOMC 회의에서 제시될 그런 그때의 금리 인상 경로 그리고 또 그때 페드가 밝힐 경제 전망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관심을 좀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신중이라고 하는 문구인데 사실상 신중이라고 하는 문구가 사실상 그 해석하기에 좀 많은 사람들이 좀 달리 해석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신중이라는 문구가 빠졌지만 저희들이 사실상 그 금통위의 지금까지의 의사결정 과정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사실상 금통위가 정책 결정을 내릴 때마다 그야말로 모든 정보와 데이터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다 이렇게 분석해서 그야말로 각자 신중히 판단한다고 하는 사실을 제가 좀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연합인포맥스 전소영 기자입니다. 두 가지 질문 드릴 텐데요. 먼저 총재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금융시장에서는 경기 둔화 우려라는 이유로 이번에 금리 인상이 마지막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더 우세한 상황입니다. 지난해 금리를 올릴 때는 금리 인상 추가 깜빡이를 계속 유지를 하셨는데 이번에 그 통방 문구를 봤을 때는 완화적이라는 표현이 삭제가 되지 않았는데요. 이거를 추가 금리 인상 여지를 남겨놓은 걸로 해석을 가능한지 좀 여쭤보고 싶고, 그다음 내년 통화정책 경로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번 금리 인상이 금융 불균형 해소를 위한 걸로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금리 인상이 금융 불균형 해소에 얼마나 기여를 한다라고 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향후에 금융 불균형과 관련해서 어떤 지표에 조금 더 주목하고 있는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마지막 인상이라고 하는 그런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제가 결국 조금 전에 모두 발언해서 답한 것으로 대신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통화 정책은 경기 물가 등의 어떤 거시경제 상황과 금융 안정 상황을 함께 고려해서 판단하겠다 하는 말씀으로 첫 번째 답변을 드리고, 금융 불균형 해소에 얼마나 기여하느냐인데, 일단 이제 사실상 금융 불균형이 쌓인 그 이유는 물론 뭐 이제 저금리 장기간 지속 외에 다른 요인도 같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금융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그야말로 통화 정책 이외에 다른 정책도 같이 가야만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거시건전성 정책이 되겠고 여러 가지 또 산업 정책도 거기에 다 관련됩니다만 지금 현재 정부가 어떤 거시건전성 정책을 강화하고 있고 또 뭐 주택 시장 안정 그런 대책도 펴고 있어서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기준금리 물론 소폭이긴 하지만 그 조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금융 안정 측면에서는 이 모든 효과가 같이 복합적으로 같이 작용을 해서 그 축소에 불균형을 축소하는 데는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금융 불균형을 보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가계 부채 누중 상황이 저희들이 가장 좀 이렇게 눈여겨보는 그런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특정 시장, 특정 부문, 예를 들면 뭐 부동산 시장이라든가 그런 쪽으로의 자금 쏠림 여부는 없을 것인지, 그다음에 투자자들의 위험 선호 정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하는 것을 저희들이 좀 살펴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머니투데이 한국은 기자입니다.
저는 두 가지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총재님이 그동안 국정감사에서는 기준금리를 한번 올려도 긴축적이지 않다는 말씀도 하시고 또 지난 6월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중립금리가 과거에 비해서 좀 낮아진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하셨는데 현재 기준금리랑 한은에서 추정하고 있는 중립금리와의 격차가 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현재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심사 중인데 이번에 발표하신 걸 보면은 내년 현재 경기 상황의 상박 요인 중에 하나로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을 언급하고 있으신데 10월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은 세수 흐름을 감안해서 볼 때 재정 정책이 충분히 확장적인지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인 시각도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경기 하방 압력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의 재정 정책 기조가 충분히 확장적이라고 평가하시는지 좀 평가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글로벌 위기 이후에 그야말로 전 세계적으로 중립금리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아졌다고 하는 것은 아마 그야말로 공통된 인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립금리에 대한 판단은 상당히 이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파월 의장도 그저께 중립금리 관련 발언했지만 거기도 보면 상당히 그 중립금리 추정에 내재된 불확실성을 상당히 좀 강조를 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사실상 중립금리는 그 추정의 불확실성이 대단히 큰 게 사실입니다. 추정하는 모형을 어떤 모형을 선택하느냐, 대상 기한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전제를 어떻게 까느냐 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결과가 좀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립금리에 관한 어떤 발언이라든가 그쪽은 상당히 이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중립금리 추정 자체에 높은 불확실성이 있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에서도 저희들이 좀 그야말로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보면은 사실상 구체적인 수치를 밝힐 상황은 아닙니다만 이번에 기준금리 인상 이후에도 우리 기준금리는 중립금리 수준에 아직 미치지 않은 것으로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한번 금리를 인상했지만 통화정책의 기조는 아직 완화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의 재정 정책을 보면 지금까지 지나온 결과를 보면 재정 정책이 확장적이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결과는 그런데 내년에는 이제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재정에서 어떤 경기 활성화에 주력하는 그런 방침을 밝혔고 저는 늘 여러 번 주장했습니다만 정부 재정이 좀 확장적으로 운영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많은 나라의 공통적인 현상이었는데 사실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경기 활성화의 어떤 부담이 좀 중앙은행에 쏠린 그런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재정 쪽에서 특히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영하더라도 좀 생산성을 높이는 우리의 잠재 성장 능력을 높이는 그러한 투자, 그러한 방향으로 재정 정책을 운영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이 일관된 좀 희망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그렇게 필요한 사항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블룸버그 통신의 엄지영 기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이번에 기준금리를 올리셨는데 이번 인상에도 연준이 점도표대로 인상을 한다고 가정하면은 한미 간 금리 차는 이제 기준금리 차는 이제 100bp를 뛰어넘게 되는데 이 향후 양국 간 금리 차 확대로 금융 불균형이 나타날 경우 그러니까 하느니 통화 정책 수단 즉
기준금리 등을 통해서 금융불균형 추가 축소하는 데 나서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이번 금리 인상에도 금융불균형이 확대된다면 성장의 둔화를 감내하고서라도 통화정책 수단을 이용한 금융불균형 시정에 나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 엄 기자께서 말씀하신 금융불균형은 아마 자본 유출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게 맞지요? 그 금융불균형 대신에 자본 유출을 바꿔도 얘기하면 됩니까? 사실 명확한 답변을 해달라고 하는데 원래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여러 가지 여건을 보면 지금 우리 엄 기자께서 우려하신 대로 다음 달 미연준이 이제 금리 인상 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상당히 높고 거기에 이제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금리 인상을 좀 이렇게 해간다면 이제 역전폭이 양국 간 정책 금리 역전폭이 이제 확대될 겁니다. 지금 사실상 우리가 금리 역전폭이 지금 확대되었지만 요 종전까지만 한 75bp까지 확대되었지만 사실상 우리 그 외국인 투자 자금의 유치를 보면 상당히 자금 흐름이 우리는 안정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다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진짜 몇 번씩 얘기합니다만 저희들이 대외 건전성, 특히 경상 수지의 큰폭 흑자라든가 재정의 건전성 등을 감안해서 외국인 투자 자금의 유출입이 상당히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제 그렇지 않을 가능성을 늘 염두에는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 연준의 금리 인상이 상당히 좀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그에 따라서 일부 취약국의 어떤 금융 불안, 그다음에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어떤 투자자들의 위험 깊이 성향이 확대된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럴 경우에 자금 유출이 우리나라에서도 종전과 달리 그런 유출이 발생할 가능성을 저희들이 지금 그걸 높게 보는 건 아닙니다만 그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염두에 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 그런 그야말로 아주 나쁜 상황을 상정해서 어떻게 할 거냐고 물으시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제가 좀 유보를 하고 저희들이 크게 우려하지는 않지만 예를 들면 가까운 시일 내에 자본 유출이 크게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우려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어떤 예기치 못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때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은 저희들이 늘 염두에 두고 있다 이렇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한국경제TV 정원우 기자입니다. 두 가지 질문 드리겠는데요. 일단 투자 부진이 최근에 이제 계속 되고 있고 소비다 수출도 둔화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을 어디에 있다고 봐야 하는지 총재님의 견해를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작년 금리 인상 때도 소수 의견이 1명 있었고 올해는 이제 2명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금통위 의사라고 보더라도 좀 금통위원별로 좀 내부에서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이 많이 좀 상반되는 것 같은데요. 이런 다양한 의견도 좋지만 일치된 의견을 보여주는 것도 뭐 정책 일관성이나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보는데 금통위를 이끌어가고 계신 총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네. 첫 번째 질의하신 내년도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워 보이는데 무엇이 성장을 이끌 것인가 하는 이제 질문으로 제가 해석을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우리가 지난번 경제전망 때 조사국장이 설명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어떤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진 게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대외 리스크가 커져서 그에 따라서 또 우리
소비자들, 기업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위축이 된 게 사실입니다. 그래도 어떻든 내년에도 우리 경제는 수출과 소비가 중심이 돼서 어떤 지금의 어떤 성장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이 물론 이제 통상 여건이 매우 불확실하고 또 좀 우려스러운 바가 많이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세계 경제 성장세가 큰 폭으로 꺾인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래서 세계 경제의 어떤 꾸준한 성장세에 힘입어서 수출이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고 또 그 재정 정책이 이제 확정적으로 운용되면서 정부 소비도 또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정 기자 말씀하신 대로 투자는 좀 특히 건설 투자 같은 경우는 조정이 불가피할 걸로 봅니다. 그렇지만 수출과 소비가 그래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지 않을까. 이것이 내년도 우리 경제의 성장세를 주도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불확실성에 대한 그쪽에 대한 일종의 여러 가지 전제를 하고 하는 겁니다만 그것도 기본적인 베이스 시나리오에 대한 전망은 그렇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네, 이제 만장일치를 하면은 시장에서 어떤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여가지고 좀 도움이 많이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소수 의견이 자꾸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이유는 저는 무엇보다도 이렇게 그만큼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불확실성이 매우 큰 상황에서는 거기에 대한 시각이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다른 의견이 이렇게 표출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나라 중앙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쭉 이렇게 한번 분석을 해보면 대내외 불확실성이 큰 상황 하에서는 좀 의견이 좀 엇갈리고 소수 의견이 좀 자주 있고 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돼서 방향성이 뚜렷해진다면 물론 그때는 만장일치라든가 그 의견이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불확실성이 큰 상황 하에서는 어느 정도 소수 의견은 나타나는 게 그리 이상하게 올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을 받겠습니다. 네,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입니다. 저는 자영업자 관련해서 질문 2가지 드리고 싶은데요. 최근에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자영업자들이 상당 부분 포함된 서비스업 부분의 구조조정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하면서 그 구조조정이 심화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우리 경제의 최대 현안 중 하나가 서비스업 노동 생산성이 낮다는 측면에서 이번 구조조정이 장기적으로는 생산성 개선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고통이 큰 상황인데요. 총재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이어질 구조조정 양상이 서비스업 노동 생산성에 어떤 영향을 줄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번째로 이번 자영업 구조조정 국면은 고용과 직결된다는 측면에서 경기랑도 직결되는데요. 그렇다면 한 해는 구조조정 기간이 어느 정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상당히 좀 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상 서비스 부문뿐만 아니라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지금 김 기자께서 언급하신 그러한 단기간의 고통, 장기적으로는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여러 가지 고통을 수반하는 게 사실입니다. 서비스 업무는 아니고 우리 모든 산업이 다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우리 경제에 늘 걱정할 때 가장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가 뭐 걱정이냐 하면은 우리의 성장 능력, 우리의 소위 잠재 성장 능력이 자꾸 낮아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하는 그거에 대해서는 별로 이론의 여지가 없고 그러면
그러한 우리의 성장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해답은 또 생산성 향상에서 찾아야 된다고 하는데요. 또 전혀 거의 도 이론이 없습니다. 그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구조조정이 분명히 필요하다. 비효율성을 걷어내고 그야말로 좀 경쟁적인 여건을 조성해서 우리 경제에 안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취약성, 비효율성을 걷어내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경기의 그 국면, 호황이나 불황에 관계없이 늘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경제, 어느 나라의 경제든 간에 그것이 그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그런 사업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 기자께서 질의하신 거를 제가 대답이라기보다는 그 질의에 제가 뭐 공감한다는 그런 것으로 답변을 대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아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되면 고용에 또 직결된다.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구조조정, 이것 때문에 구조조정을 피할 수 없는 거고, 구조조정은 예를 들면 어느 나라 경제에서든 그리고 경기의 국면에 관계없이 늘 상시적으로 추진해야 될 중요한 과제인데 그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거기서 일단 구조조정 과정에서 어떤 나타나는 그런 불가피한 실업이라든가 그런 또 그 기업의 경영 부실 거기에 따른 어떤 그 소위 사회 안전망 확충 필요 같은 것 뭐 제가 여기서 길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구조조정에 따른 고통을 어떻게 그를 좀 수습 최소화하고 그것이 다른 어떤 생산적인 부문으로 노동력을 포함한 자원이 이동하도록 하는 정부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원론적인 답변입니다만 그런 서비스업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모든 산업에 있어서의 그 어떤 좀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조정은 필요하고 그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정부의 역할이 좀 중요함을 다시 한번 인식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전자신문의 함지영 기자입니다. 그 반도체 수출 관련돼서 두 가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수출 증가세가 지속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정작 지금 우리나라 수출을 견인하는 반도체는 내년 전망이 어렵습니다. 실제로 세계 반도체 시장 통계기구에서도 세계 반도체 시장 매출 전망치를 크게 낮췄습니다. 이는 반도체 편중이 심한 우리나라의 타격이 클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금리 인상이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또 두 번째 질문으로는 이제 그 여러 이제 연구원에서 내년에 반도체 호황이 끝난다면 우리나라 이제 내년 경제 성장률이 2.5% 미만에 그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총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네, 반도체가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만큼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이 높은 데 대한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반면에 이제 반도체에 워낙 기여도가 크다 보니까 반도체 산업, 반도체 경기가 꺾이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우려는 당연히 이제 나오는 거죠. 지금 반도체에 대한 전망은 조금 뭐 일치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작년 금년과 같은 그런 붐은 기대하기 어렵지 않냐고 하는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전망이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전망이 어두운데 금리를 올리면 되느냐고 하는 말씀은 저희들이 그러면 금리 정책을 저희들이 이건 거시경제 정책인데 그럼 개별 산업에 그것까지 맞춰서 금리를 조정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저희들이 금리를 뭐 조정 안 하면 반도체 산업이 좋아지고 하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도체 산업에 대한 좀 그 경기가 꺾였을 때 우려가 있는 건 저희들도 그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만 그것하고 금리 정책을 결부시키는 것은 이제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이 많이 꺾이면 성장률이 2.5% 이하로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우리 반도체에 대한 성장 기여도, 수출 기여도, 설비 투자 기여도 이런 걸 다 감안해 보면 반도체 경기가 급락을 하면 당연히 성장률에 영향을 많이 주지요. 그건 어떻게 보면 반도체 경기가 급락했을 때의 그런 결과는 그런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근데 현재로서는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반도체 경기가 그렇게까지 우려할 만큼 꺾이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많은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4차 산업혁명도 그렇고 그래서 아직은 수요는 견실할 거다. 물론 세계 경제가 큰 폭으로 둔화된다 하면은 상황이 달라지겠습니다만 지금의 여러 가지 그 전반적인 전제를 깔고 본다면 반도체 경기에 둔화 가능성은 있지만 그렇게 우려할 만큼 급락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은 좀 믿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첨언을 한다면 이제 반도체 소위 가격하고 전반적인 수요하고는 조금 더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반도체 수요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량과 가격 개념이죠. 이제 가격이 떨어지면 명목 수출 그에 따라서 경상 수지에는 곧바로 영향을 줄 거고 저희들이 소위 성장률에 미치는 GDP를 산정할 때는 반도체 이제 그 소위 물량을 기준으로 다 아시는 얘기지만 그렇게 해서 한번 또 구별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투데이 김남현입니다. 두 가지 질문 좀 드릴까 하는데요. 지금 만약에 금리를 인상하지 않았다면 다음 달 연준이 인상을 하면 한미금리 차가 100bp 차이가 나잖아요. 총재님이 지난번 인사청문회 때 한미금리 차 100bp 차는 좀 우려스러운 수준이다라고 언급하신 바가 있거든요. 마침 이게 100bp 역전을 눈앞에 두고 금리 인상을 하신 게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그 100bp라는 게 어떤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지 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혹시 100bp가 아니라면 어느 정도까지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질문은 예전에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할 때 금리 인하 효과를 매년 성장률에 얼마 정도 올라간다라는 걸 계산해서 밝힌 바가 있거든요. 그걸 이제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한국은행이 내년도 2.7% 경제 성장률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번 인상이 여러 가지 내수나 이런 쪽에 조금 안 좋게 반영을 한다면 그 성장률 전망이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그게 과연 여전히 잠재 성장률 수준의 성장률인지 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그거와 같이 관련이 됐는데요. 최근에 그 장단기 금리 차가 되게 축소되고 있거든요. 미국에서도 장단기 금리 차 역전을 어떻게 볼 거냐, 경기 둔화 아니면 이런 위기의 전조로 볼 거냐 얘기가 있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10년이랑 3년 금리 차가 어제 기준으로 22.5bp로 2년 1개월 만에 최저치거든요. 지금 금리 인상을 통하면 아무래도 장단기 금리 차는 더 축소될 가능성이 좀 있어서 그런 어떤 시장에서 바라본 그런 어떤 장단기 금리 차는 또 어떻게 해석을 하시고 계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네, 100bp가 이제 부담스러울 거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제 사실상 그때는 이제 다른 여건, 다른 상황을 일단 전제하지 않고 금리 차만 봤을 때 100bp 우려스럽다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것 같은데 사실상 이것이 이제 무슨 절대적으로 어느 수준이 위험하고 어느 수준이 세이프하고 이렇게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은 제가 그 후에 여러 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지금 다른 나라의 예를 보더라도 자금 유출이 심한 나라를 보면 오히려 거꾸로 그 나라의 정책금리가 훨씬 높은 나라거든요. 미국 금리보다도. 그래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제가 좀 분명히 말씀드린다면 어떤 자본 유출을 무슨 트리거하는 그런 어떤 절대적인 내외 금리 차가 있는 건 아니다. 그런데
내외 금리 차가 이제 확대되는 것은 아무래도 좀 부담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안 올리고 미국이 올리면 100bp라는 전제를 깔고 이제 질문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100bp를 염두에 두고는 올렸냐면 그건 아니라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떻든 100이 넘으면 안 되고 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 둔 건 아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제 입장을 말씀드린다면 그런 내외금리 차에 절대적인 건 없지만 계속 확대되는 것은 아무래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 그리고 사실상 우리 자본 유출은 다른 요인하고 같이 봐야 됩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렇게 75bp로 확대되어 이때까지 그 자금 유출입에 큰 문제 없이 안정적으로 되었다는 건 그야말로 우리 경제 펀더멘탈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국제 투자자들의 인식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에 대한 그래서 펀더멘탈이 제일 중요하다 이거죠. 펀더멘탈이 강한 한 자본 어떤 유출에 대한 그 우려는 크게 안 해도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이제 금리를 오르고 내리고 하면 당연히 이제 경기 또 성장률에 영향을 줍니다. 금리를 올리면 코스트를 높이기 때문에 소비 투자에 부담을 주는 게 사실이고 그것이 또 성장률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 건 이제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그렇긴 하지만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소폭 인상하지만 여전히 완화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이번 인상이 그야말로 실물 경제에 이렇게 큰 타격을 줄 정도는 아니라 이거죠. 우리 경제에 어느 정도 우리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일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물론 내수를 위축시키는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 보면 우리 경제가 충분히 그 소폭의 인상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장단기 금리 차는 지금 우리 김 기자께서 언급하신 거기에 크게 제가 덧붙일 의견은 없습니다. 물론 이제 가장 우려하는 게 장단기 금리 차 이것이 앞으로 이제 경기 상황을 예고하는 유용한 지표가 아니겠느냐. 그런데 물론 장단기 금리 차의 축소도 앞으로의 어떤 경기 상황을 좀 일단 예상하는 그런 기대가 나타난 결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단기 금리 차에 대해서 저희들도 여전히 상당히 좀 뭐라고 할까요? 관심 있게 지켜보는 지표입니다만 여러 가지 장단기 금리차 축소는 이제 그런 경기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그 외에 다른 요인도 많이 작용합니다. 하다못해 채권의 수급 상황도 또 여기에 영향을 주는 것이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좀 절대적으로 그거 할 건 아니지만 여전히 장단기 금리차도 저희들이 그냥 눈여겨보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것 같은데 그럼 이것으로 기자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